이제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 저는 예전에 그 대구 카톨릭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세요? 예전에 효성여대가 이제 카톨릭 의대랑 통합을 해서 만든 학교가 이제 대구 카톨릭대 대구에 있어요. 거기 부동산학과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고, 근데 집은 서울이에요. 집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대구로 하는 거죠. 힘들죠? 네. 다행히 방학이라 지금은 이제 서울에 청담동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청담동이고. 우리 집에 자랑은 뭐냐면 우리 윗집이 아주 예쁜 여가수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AOA라고 새로운 집이 그런데 엘리베이터 집이 인사하더라고요. 제 전공은 이제 사실은 저는 금융이에요. 파이낸스를 전공을 했고 박사학위를 이제 파이낸스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무학 박사학위를 2개 받았어요. 세무학 박사랑 재무관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첫 직장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LH공사에서 공기업 직원으로 연구소에 한 2년간 근무하다가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주산연이라고 건설업체가 출자를 했는데 거기서 한 2년 근무하다가 학교 교수로 한 지는 한 5, 6년 됐습니다. 네. 제 전공은 여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 투자 심리 쪽이 학문 분야예요. 제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경영학을 나왔어요.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석사를 국제금융을 하고 박사를 파이낸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학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동산학과 교수로 한 거는 LH공사랑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그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직장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출제를 매 정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도 들어가고 있어요. 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에 어떻게 인연이 돼버린 거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제 세무학 박사도 이제 한 게 투자 심리 쪽으로 많이 논문을 썼습니다. 투자 심리 쪽으로 많이 썼고 새롭게 지금 이제 떠오르는 학문이 부동산 투자와 심리 쪽이에요. 융합 학문 쪽이 지금 대세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배웠던 부동산 학문 갖고는 21세기의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공부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학부생들이신 거죠? 예, 그리고 직장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 얘기를 하기보다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뭐 심리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투자 이런 어려우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강의하다가 그렇게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네. 자 그래서 특강 자료가 어디죠? 바타 아메니스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첨단 건축도시 부동산 투자 심리인데 사실 이 자료는 제가 태플턴 투신운용이라고 외국대 투신운용사인데 거기서 특강했던 자료예요. 한 시간에 100만 원 받고 강의했던 자료인데 그거를 똑같이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자료고 어떻게 보면 비싼 강의니까 그거를 위안을 삼아야 된다. 8시 와주신 거에 대해서 위안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어떤 과목이냐 이런 거죠. 이렇게. 왜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기였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대마불사처럼 이렇게 꺾인 적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한 번 꺾인 데가 이제 뭐 IMF 때 한 번,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한 번, 이 정도지 70년대 장기는 그랬고요. 80년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IMF 한번 터지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서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없죠.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 한 4, 5년 전부터는 주식시장이
아니,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느낌에. 예? 정체죠? 예, 침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습관적인,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습관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손실이 절대로 안 본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장담은 못해도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그런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도 상당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손실이 크느냐? 뭐겠어요? 돈의 힘, 그렇죠? 자금력에서 밀리면 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력.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밀리는 경우. 정보.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이 정보가 훨씬 빠르고 자금력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분석 능력. 그렇죠? 분석 능력이 딸리는 거죠. 개인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기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파워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손실이 증대될 수 있다. 뭐 과거에 없었다 치자. 미래에 증대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게 바로 이제 환경적 요인인데 환경적 요인 말고 또 손실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사이클로지컬은 한국말로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데 20세기에 계속해서 연구했던 분야는 어떤 겁니까? 부동산 학문에서 연구했던 분야는 환경 요인 부분을 계속해서 학자들이 여러분들 혹시 대학원 갈 생각이 있으시면 석사 박사 논문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논문을 많이 쓰고 이쪽으로 법, 제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는 심리다. 그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심리 게임이다. 이런 거죠. 이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DTI나 LTV를 규제를 푼다. 그럼 부동산을 매수하겠습니까? 매도하겠습니까? 매도? 매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미 그 정보를 입수하고 몇 개월 전에 상승을 하다가 그 정보가 나와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6개월 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학문적으로 모순이, 그게 바로 학문적으로 모순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약간 이제 어려운 말이 들어가는데 이 마켓이라는 것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이라면은 어떤 굿뉴스나 배드뉴스가 나오면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야지 이게 합리적인 시장이에요. 그렇죠? 굿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오르고 배드뉴스가 나오면 내려가야 되는 건데 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게 왜 안 되느냐? 왜 선반영되거나 지연되거나 그게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이 이 사이클 심리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왜 이게 반응이 안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적은 게 뭐냐면 오버컨피던스 어바웃 더 애널리시스와 인포메이션에서 오버컨피던스라는 건 뭐죠? 컨피던스는 뭡니까? 자부심이죠. 자기 과신이죠. 오버컨피던스는 뭐예요? 과도한 자기 과신. 그래서 과신감이라고 줄여서 과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있어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할 때는 논문에 의하면 선택 자체를 과신감이에요. 이 부동산 사면 무조건 올라. 여기 집 사면 무조건 올라. 이 주식 사면 무조건 올라. 이러면 많이 하죠? 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오른 경우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과도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 과도한 자신감을 전문용어로 편견이라고 얘기하죠. 편견. 그런 편견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시장에 마켓이 안 일어난다. 그 마켓이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동산도 어떤 환경적 요인에도 있지만 이 사이클로지컬 팩터가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하나의 물건,
아파트 물건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손해보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익 보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뭐가 잘못돼서? 매매가 잘못돼서. 매매는 왜 잘못됐냐? 인간의 심리 때문에. 심리 때문에. 단순한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식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내가. 샀으면 10,000원짜리 주식이 12,000원이 됐어요. 일주일 안에. 그럼 떨려요, 안 떨려요? 심장이. 안 떨리나요, 떨리나요? 쾌감을 느끼죠. 팔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욕망이 안 생겨요? 욕망은 생기는데 혹시 없지 않은 건 아닌가요? 더 오르겠지 하고. 욕망은 생길 거예요. 살고 싶은데 이걸 손모가지를 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욕망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팔아요. 주식 같은 거. 그렇죠? 못 참아요. 그런데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8,000원이 됐다. 안 돼요. 그러면 팔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편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효용함수라고 하는 건데, 유틸리티 펑션의 약자는 효용함수라고 하는데, 효용함수라는 건 뭐냐면 쉽게 해서 만족감의 가치, 자기 만족감의 가치, 그런 걸 효용함수로 나타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건 이익이고 마이너스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여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10,000원짜리 10,000원이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2,000원을 벌었으니까 10,000원이 올라갔겠죠. 올라가면 이게 플러스가 나죠. 플러스가 나면 느끼는 이 감정과 손실이 나죠. 손실이 나는 이 감정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0원이 12,000원 갔을 때랑 8,000원 갔을 때 같죠. 2,000원씩 혹은. 그런데 의사결정은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익 난 거는 빨리 팔고 싶고 손실은 오랫동안 부족해요.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에서는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잘못 사서 손실 보는 게 아니라 매매 행태가 저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카네만 트버스키예요. 카네만 트버스키라고, 카네만이라는 사람과 트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들으면 어느 민족 같아요? 카네만 트버스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연세가 지금 80 몇 세인데,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 유태인 학살을 아버지 목격을 해요. 1930년, 40년. 그리고 나서 쇼크를 먹어요. 몇백만 명을 다 처형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때 인간은 함정의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동물과도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걸 주장했죠. 이렇게 된 모양. 이 사람들이 경제학자들 심리학자인데 계속해서 이 모양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 났을 때와 손실 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 가치가 크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의해버리면은 이게 만약에 이거를 인정을 해줘버리면은 학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수학이랑 물리학이랑 이공계 학문이랑 경제학이랑 경영학 학문이 모두 다 무너져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1빼기 1은 뭡니까? 1빼기 1은 0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카네만 트버스키는 1빼기 1은 0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1빼기 1이 0이 아니면은 학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1빼기는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0이라고 가정. 자, 내가 한번 또 질문 하나 던질게요. 0인지 아닌지. 고스톱 좋아하세요? 고스톱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자, 3점을 놨어요. 네, 3점을 놨어요. 점당 100원이면 얼마를 취득하죠? 300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을 딱 했는데 3점을 잃었어요.
스톱을 해서. 그럼 내 손실은 어때요? 제로죠. 제로인데 기분은 어때요? 중간, 좋아요, 나빠요, 중간이에요? 나빠요, 좋아요, 중간이에요? 나쁘죠. 기분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제로예요? 마이너스죠. 그게 바로 카네만 스머스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 왜 나쁘냐면 신나게 탔는데 다 잃었잖아, 딴 거. 그럼 기분 상당히 나빠. 주식을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5,000원까지 올라갔어. 50% 벌었죠. 1억 투자하면 5천만 원 벌었는데 다시 10,000원으로 가면은 기분이 뭐 그냥 상쾌해야 되잖아요. 본전이니까. 근데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투자해서 벌었는데 다시 부동산이 오고.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받기가 언제 인정받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1930년대 사람들이거든요. 몇 년도에 이 그래프 모양이 인정받았죠. 이 논문을 발표한 게 1979년도에 발표했어요. 1979년도에 발표했는데 그때 이 논문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죠. 학계에서 인정을 안 해요. 매장을 시키죠. 카네만 트루스키. 근데 카네만과 트루스키가 계속해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동물들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를 하다가 1996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트루스키가 힘에 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세상을 끝에. 결국에는 카네만만 남죠. 근데 카네만이 연세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젊은 학자랑 이제 코업을 해요. 젊은 학자가 이제 텍사스 대학에서 버넌 스미스 박사라고 유명한 학자랑 같이 연구하자. 투자 심리 쪽으로 같이 연구해서 코업을 해서 2002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 연평해전 월드컵.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카네만과 버넌 스미스 박사가 노벨 경제학상을 이 그리고 그런데 죽은 사람은 못 주고 산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문칠 기삼도 아니고 문칠 복삼이라고 그러는데 문칠 기삼도 아니고 문칠 복삼이에요. 버넌 스미스 박사는 가만히 있다가 6년 연구하고 갑자기 노벨 경제학상을 젊은 나이에 받게 되고 이 트루스키는 아무것도 영광을 못 누리고 그냥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쪽 학문이라는 게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라고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라는 건데 행동제공학인데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라는데 이쪽으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1,000만 원, 시간당 1,000만 원 받고 강의를 해.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2003년도에 버넌 스미스 박사가 신라호텔에서 강의를 했는데 1,000만 원, 시간당 1,000만 원, 2시간에 2,000만 원 받고 트루스키가 하는 거를 자기가 다 카네만은 연세가 많아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 문칠 복삼이라는 거 인생이 그게 핵심인데 그래가지고 이 학문이 됐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 이걸로 받았어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로 국내에서 최초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아무도 나 비주류가 있는데 전통 경제학에서는 이걸로 다 가다가 최근에 이게 2000년도 경제학상이 받고 나서부터 금융 분야는 완전히 이제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도 인정해주고 학회까지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이제 보편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금융시장보다 더 요동치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쪽에 있는 교수님들은 전부 다 도시설계나 건축이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금융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쪽에 상당히 투자 심리 쪽이 유망하다. 앞으로 학문적으로 봤을 때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물학 박사를 했는데 비헤이비어럴 텍스로 해서 썼어요. 비헤이비어럴 텍스라는 게 뭐냐면 거래세랑 보유세가 있죠. 부동산 거래할 때. 자, 그럼 거래세가 양도소득세나 뭐 있어요? 취득세, 취득세 바뀌었죠. 취득세, 뭐 재산세, 종부세 뭐 많죠. 거래세랑 보유세, 그렇죠? 자, 어떤 게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돼서 반응을 많이 하느냐라는 거를 계량화해서 수학적으로 해서 비헤이비어럴 텍스적 부동산 조사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교수를 하면서 받았어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이라고 있는데 서울 세무학과에서 받았는데 그거를 한 이유가 21세기에는 이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쪽으로 간다,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왜 연관이 있냐면은 그나마 학문에서 여러분들처럼 직장에 있는 분이
실용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부동산은 이제 이렇게 매매하느냐,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매매하는데 부동산도 이렇게 따라서 매매하느냐. 연구를 해봤는데 부동산은 또 이게 다르더라고요. 왜 다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거주하시는 분이랑 투자하시는 분 성향이 틀려요. 거주는 집이 올라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있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는 다르죠. 투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주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안 나와요. 이런 현상. 올라가도 안 팔아. 왜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파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은 카네만 트루버스키가 얘기하는 이걸 바로 이제 전망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전망이론이 이론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나타나지 않고 뭐냐 역전망이론 이론이 나타나는 부동산. 그게 이제 제가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저널의 투고 중인데 하여간에 그 부분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여러분 혹시나 석박사를 진학하거나 된다라면 블루오션이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버컨피던스 얘기 나왔죠. 두 번째가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고 손실에 대해서 위험 리스크 테이킹 하려는 위험은 감수하려는 성향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 가면은 안 판다. 왜 안 팔아요? 왜 안 팔까요? 그걸 바로 이제 본전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심리학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심리학에서 봤어. 봤는데 그게 로스 어버전이에요. 로스라는 게 손실이죠. 어버전을 회피한다. 인간은 손실을 실현하는 걸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안 팔아. 또 하나, 오버컨피던스. 내가 이거 자신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난 손실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 그래프가 이렇게 쭉 위험 추구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실. 막가가시고.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손절매가 어려워요. 손절매 자체가. 인간.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하다 보면 10번 매매하면은 7번 이익 보고 3번 손실 보면은 이익을 봐야 되는데 깡통이야. 왜 그래요? 이익 번 때는 짧게 계속 먹다가 한 방에 어때요? 그냥 다 날려버리죠. 주식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부동산은 근데 약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 왜 그래요? 단분이 내려버리는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이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확실히 나타나요. 투자 패턴이 금융시장.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조마조마해요.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야당 잡으면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은 그냥 하락이에요. 100% 하락인데. 왜냐하면 지금 규제 다 풀었잖아요. 박근혜. 풀 거 다 풀었어. 네, 그래도 안 풀고 있어요. 네, 다 풀었죠? 안 풀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부동산이 2, 3년 뒤에 절벽이 올 거라고 저는데 제 나름대로 주장하는 논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인구 구조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죠. 인구 구조보다 저는 더 심각한 거예요. 뭘로 보냐면 경제학에서 성장하는 거, 경제 GDP 성장하는 거 요인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자본, 생산 가능. 네, 자본. 그게 생산하는 인구가 인구 구조 얘기고요. 그거 말고 저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2, 3년 뒤부터는 15세부터 60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는데 그게 60세 이거 너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게 바로 인구 구조로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자 인구가 작아도 우리가 소득이 많으면 집을 한 채 살 거 2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집값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인구가 적어지더라도 집값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다? 경제학 책에 거시경제학을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본, 그 다음에 노동, 마지막 하나가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술력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게 우리나라는 GDP의 50%를 어떤 회사가 갖고 있다? GDP 성장에 어떤 회사가 GDP 성장 동력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가 50%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GDP가 1,300조거든요. 1,300조인데 현대기아차랑 삼성전자가 거의 한 4,500조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매출의
70%가 뭘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걸 차지하고 있어요? 휴대폰이. 휴대폰이 70%예요. 몰라졌죠? 반도체가 70%가 아니라 휴대폰이 매출 70%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애플이랑 나란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샤오미한테도 밀렸어요. 15%밖에 안 돼, 점유율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성장 능력이 없어요, 현재.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됐어요? 더 심각해요, 현대전자. 지금 도요타나 이쪽에서 혼다 이런 들어온 일본차 가격이 얼마예요? BMW 그 1시리즈 있죠? 그거 얼마예요? 3천만 원대. 3천만 원 이하까지 다 됐어요. 그거 살래 제네시스 6천만 원짜리 살려면 당연히 독일차 BMW를 사죠. 그래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고 기술력도 뒤처지고 있어요. 전기차나 지금 무인 자동차가 다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실리콘밸리처럼 벤처 정신이 있어서 중소기업이 지금 신화를 알리바바처럼 중국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그런 환경도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중소기업. 기술력이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구 구조도 문제지만 이 기술력에서 조선 쪽이 완전히 박살났죠. 조선에 두시 나오고 완전히 다 박살났죠. 조선. 그게 1위였는데 호철도 완전히 박살났어요. 호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술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주가도 급락했지만 그래서 주택 가격이 저는 이제 하락할 거로 보고 있고 일본이 어디서부터 박살났어요? 아니 어디 지역부터? 일본 동경의 어느 지역부터 발생됐습니까? 일본의 로pon기스 있죠. 로pon기나 저기 미국의 맨하탄은 끄떡 없어요. 제가 로pon기스 맨하탄 자주 가진 않지만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군대로 철옹성 로pon기도 그래요. 근데 어느 지역에 박살났어요? 신도시가 학교가 다 폐교가 돼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가면 어디부터 박살납니까? 서울 주변을 애가부터 박살나는 거죠. 그때 이제 강남구나 이쪽에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홍콩이나 로pon기나 이쪽. 근데 강남도 불안해. 사실 강남도 불안한 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고 지금 상당히 위기라서 조마조마하고요. 제가 청담동에 사실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70%까지 올라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를 해가지고 집을 사버렸어요. 귀찮아서. 근데 귀찮았더니 또 대출금 가더라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담동에 집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한 2억 올랐어요. 사고 나서.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 팔려고 못 파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40%네. 2년 이내에 이사하면 양도소득세 40%면 2억이면 얼마 빼요? 8천만 원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못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달에 2년 되거든요. 이제 팔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집을 사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고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다 뭘 했냐면 금매나무 있으면 알려달라고 금매. 그래서 고급 빌라 있죠. 고급 빌라를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pon기스나 맨하탄에 가면 우리 그 산업화 시대 때 음마 아파트랑 재건축 단지 있죠. 그거 다 끝났어 사실. 이제 앞으로 그거 안 와. 재건축에서 압구정 대단지 있죠. 대단지를 이제 안 돌라고 어떤 단지고 나홀로 단지 있죠. 그 조용락에 사는데 절대 영등점이 남다 해서. 그러니까 은밀한 왜 그러냐면은 선진국일수록 보면은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데 대단지는 프라이버시가 보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을 한다라면 그럼 프라이버시가 보증이 되는 데가 어디냐? 고급 빌라밖에 없어요. 고급 빌라. 물론 매매가 잘 안 일어나는데 고급 빌라가 단점이 뭐냐면 유동성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매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14억짜리면 11억이 나와요. 돈이 당장 급한데. 그래서 금매 나오면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아니면은 정상가로 이사 갔다가는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은 갑자기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바뀌어버렸는데 하여간에 그렇다라는 건데 해외에 대해서 또 하나 세 번째가 비이성적인 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는 땅을 잘못 써서 손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땅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이익 본 사람이 있고 신분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연구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 심리적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실이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동대문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비헤비어럴 파이낸스라는 게 어떤 학문이냐라는 거죠. 이게 비헤비어럴 투자 심리, 비헤비어럴 파이낸스를 연구하는 게 바로 투자 심리예요. 행동 경제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비헤비어럴 에코노믹이라는 건데, 비헤비어럴 에코노믹이라는 거는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행동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비헤비어럴 에코노믹, 행동 경제학이죠. 비헤비어럴 파이낸스는 뭐냐면 경제학 중에서 파이낸스, 금융 분야를 연구하는 게 비헤비어럴 파이낸스예요. 그럼 금융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 은행, 보험, 부동산 금융까지 다 PF까지 다 들어가는 게 이제 비헤비어럴 파이낸스로 들어갑니다. 그럼 비헤비어럴 파이낸스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 이런 정의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정의 정도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의 정통 재무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이상현상이라는 말이 이제 낯설죠. 자, 이상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해가 떠요. 해가 뜨면 그날은 주식이 어떻게 돼요? 올라요. 그다음에 비가 내려요. 그럼 주식이 내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날씨 효과라고 해요. 날씨 효과가 과연 있냐? 이건 귀신 지나라고 하는 소리죠? 네, 갑자기. 어떤 학자가 미국의 다우존스가 100년 됐거든요. 미국의 주가지수. 다우존스를 다 연구를 해봤어요. 100년 동안.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해가 뜬 날에 주식 상승하는 날이 더 많았어. 하락한다. 오늘 주식 혼나겠죠? 날씨가 어떻게 돼요? 블루미하죠. 클라우디, 우중충충하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학문이냐? 이거 바로 이상현상. 이상이라는 게 아노말리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이상현상들이 있느냐. 또 하나가 뭐냐면 제뉴얼리 이펙트라고 해서 제뉴얼리는 몇 월입니까? 1월. 자, 1월 달에는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내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아요? 네? 올라요. 1월 달. 왜 그러냐면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럼 새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나요. 그러다 2월 달 되면 실망 매물이 나와서 매물을 줘. 그리고 바로 제뉴얼리 이펙트. 이것도 바로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상현상.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요일 효과라고 있어요. 요일 효과. 월요일 날이 금요일보다 상승하겠다는 말이에요. 부동산이 있던 주식. 왜 그래요? 금요일에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주말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북한에서 포를 쏠지. 그러니까 아예 금요일 날에는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 매도세.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했으니까. 네, 근데 향후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바로 이상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또 젠더가 뭐예요? 젠더, 성별. 자, 남성이 더 편견이 심한가 여성이 편견이 기혼자, 비혼자. 남성이 여성이에요? 편의가 심한 사람들은 편의가 많게 투자하는 사람. 편의가 많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 남자들이 더 많아요. 여성보다. 그다음에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기혼자는 처자식이 있어서 조심이 되는데 미혼자는 그냥 막 지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상당히 투기적이에요. 어느 정도 투기적이냐면 대출이 4억이에요. 대출이 4억. 마이너스 통장이 2억이에요. 6억이 빚이에요. 자본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계속 레버리지 효과라는데 그거 갖고 이제 살고 있어요. 교수 월급은 사실은 없어요. 교수 월급 본 적이 없어요. 세금 나가고 대출비 나가고 카드값 나가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9천만 원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그래도 교수님 신용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수다 보니까 그냥 강압에 의해서 대부은행이니까 대구는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얘도 선비 지역이다 보니까 교수라면 이렇게 좀 대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우기면 해줘요. 학교 안에 들어와 있거든 대부분들이. 그래서 진짜 해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전공이 파이낸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식을 좀 샀어요. 주식을 한 종목에 그냥 엄청 샀어요. 여러 번 사고 부동산도 그냥 빚내서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합리적인 투자가 아닌 거죠. 그거 지우기 전에 질문하는 게. 네. 그 그림에서 그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재이자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 효용 함수의 곡선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래처럼 되지만 그 소비재로서는 좀 위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주택 시장에서의 그 행동들은 고정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사선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 박사 논문을 참 보면 재밌는데 영어로 써가지고 무시 못하게 영어로 썼는데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이렇게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물건에 따라서 상가냐 주택이냐 그 다음에 투자자냐 거주자냐에 따라서 심리 현상이 제각각으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행동 경제학을 연구하려면 통제를 좀 해줘야 돼요.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연구하는데 어쩔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그 심리학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대표적인 게 거주죠. 거주는 물론 거주도 단타매매하는 사람 있어요. 부동산을. 근데 이사 가는 게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는 10번, 10년 동안 10번 매매하는 사람 있어요. 거주인데. 계속 단타매매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근데 성공을 했어요. 왜냐? 부동산 시세 자체가 계속 올랐으니까. 주식은 지그재그로 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안 나올 경우에는 단타 부동산으로 간 사람들이 한 방 걸리면 바꿔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다. 근데 이거를 전망이론이라고 하고 전망이론이라는 거는 이익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적으로 나가고 손실은 위험 추구적으로 나간다는 게 전망이론이고 그거를 금융시장으로 어떤 효과를 분석할 때 바로 나오는 처분 효과라는 겁니다. 처분이라는 말이 디스포지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처분 효과라는 말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를 뭐냐면 이익 나면 빨리 팔고 손실 나면 오랫동안 홀딩하는 것. 그게 바로 처분 효과고 이 근거는 전망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 효과라고 하고 하우스머니 이펙트라는 효과가 있어요. 하우스머니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꽁돈 효과, 하우스머니를 꽁돈 효과라고 번역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꽁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 자, 우리 내가 한번 라스베가스 가보신 적 있어요? 라스베가스 새벽 4시 되면은 딱 두 인종만 남아있죠? 누구예요? 한국과 중국. 남은 사람들은 다 자고 있죠. 왜 그래요? 한국과 중국은 도박 민족이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여가 민족들. 그러니까 이 블랙잭이나 이런 카드놀이를 여가로서 즐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눈이 어떻게 돼요? 다 레이즈 빨개지죠? 새벽 되면 잠을 안 자고 도박으로 바뀌는 여가가 도박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인데 하우스먼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꽁돈 효과니까 내가 만약에 블랙잭을 해요. 블랙잭을 아시죠? 블랙잭을 하다가 100만 원을 갖고 갔는데 200만 원을 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매가 어떨 것 같아요? 리스크 테이킹 할까요? 리스크를 회피할까요? 테이킹이라는 거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고 회피한다는 걸 회피하는 거예요. 자, 내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더 따서 200만 원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배팅을 더 크게 해야 위험 회피적으로 크게 하죠.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바로 심리학적으로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멘탈은 정신적, 어카운팅은 계산, 심적 계산이에요. 이게 계산 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나가다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주웠어요. 10,000원짜리를. 그러면 친구한테 내 호주머니에 9,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준다면 뭐 가족이라든가 누가 줄 때 뭘 먼저 줘요? 상품권을 주는 거죠. 현찰을 안 주고. 이거 많은 상품권인데 주웠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거 백화점 언제 10,000원을 쓸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9,000원을 줘야 되고 10,000원짜리หุ้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심적 계산, 멘탈 어카운팅이거든요. 그래서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때문에 하우스원 이펙트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가감이 사느냐? 그 100만 원을 벌면 그 100만 원 월급 받으면 피 같은 돈인데 월급 받으면 100만 원이나 여기서 받는 똑같은 금액은 똑같은 피 같은 돈인데 이 돈을 막 쓴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우스원 이펙트, 꽁돈 효과. 그걸 꽁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투자 심리, 부동산 투자 심리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청담동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빚내서 샀다고 했잖아요. 2억이 올랐다고 했죠. 2억이 올라가니까 내가 이제 간대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아까 뭐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급 빌라로 바꿨죠, 갑자기. 네. 갑자기 전세 자다가 고급 빌라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2억을 내가 좀 질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고급 빌라 가서 뭐 끝까지 계속 한번 가보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심리에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나는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학 박사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경제학 박사들이. 고급 빌라를 산다는 거죠. 빚내서나 왜냐? 빚도 꽁돈으로 생각하고 2억 번 것도 꽁돈으로 생각해서 고급 빌라. 근데 그런 경우 부동산 투자 상당히 많죠. 주변에. 자, 28평에서 몇 들었으니까 48평 늘려가지고 샀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형 평수 위주로 폭락 시세가 심했죠? 최근에. 그런 경우 많죠. 뭐 48평에 강남에 20억, 16억 샀다가 지금 뭐 4억 다 폭락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48평을 애초에 샀겠습니까? 20평 때부터 올려 샀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우스원 이펙트. 요 심리현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현상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왜 돈을 버냐? 거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스템적으로 다 통제를 해요. 인간 심리대로 마음대로 못 놀게. 근데 개인들은 누가 통제해줘요? 네? 마누라가 하죠. 근데 마누라는 말 들어요? 안 듣죠. 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법원에 가잖아요. 이혼도장 지금 나중에 다 잃고. 네? 결국에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각자 인생을 하는 거죠. 네. 각자 인생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때가 있는데 제가 대구에 살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복 중에 하나라고요. 왜 그래요? 떨어져 있는 게 상당히 이게 행복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 거. 서로 와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 오복 나고 전생에 좀 공을 많이 키웠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교수들이. 무슨 무기야, 정 교수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금감원에 제안을 한번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펀드 상품 혹시 가입한 사람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성향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향이 단순해요. 5개에서 이렇게 안 되는데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성향이 이게 아니다. 인간의 성향은 이런 게 아니라 아수라백작처럼 내가 위험 선호형인 사람이 있고 위험 회피형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이 돼서는 위험 회피적이지만 손실이 되는 위험 추구적인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또 오묘하기 때문에 펀드뱅처럼 이렇게 나는 위험 중립적인 사람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경제 배우셨어요? 혹시 수업하면서 부동산 경제 보면 거기 효용가치 나오고 위험 회피형 추구형 이런 거 나오죠. 그런데 그 책이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비해멀 파이낸스가 나오는 거는 완전히 책이 다 바뀌어요. 싹 다 21세기. 부동산 경제학이든 제목이 다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또 탔어요, 작년에. 실러 교수라고,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실러 지수라고 부동산. 그 사람 노벨 경제학상. 그 사람이 이제 버블, 인간의 참여, 그리디를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이게 비주류가 아니라 50-50라 해서 5대5 싸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잖아요. 후진국이니까 학문 세계 진짜 후진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비해멀 파이낸스 전공하는 사람은 부동산은 저 혼자, 우리나라 학계에서 금융에서는 20-30%. 그러니까 금융학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억셉트가 됐고 이 부동산은 뭐예요?
정통 항공의 잡학이에요. 잡학이죠? 잡학이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잡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파이낸스를 전공한 학자가 부동산학과의 교수라면요, 부동산 학자를 다 무시해버려요. 사실은 니들은 잡학 교수들이라고 무시를 막 해버리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 쪽에서 이 투자심리나 이쪽에 행동경제학 이쪽에 상당히 지금 진입장벽이 없고,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개척을 하고 논문도 이제 좀 내고 있어요. 열심히 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아까 무슨 질문을 했죠? 대답했었나요? 엉뚱한 게 질문이 뭐였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투자 심리를 오히려 정부에서 정부. 그 얘기는 아니겠구나. 예,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의 세정 포럼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정책을 쓸 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많은 말 하는 거예요. 부동산 조세 정책을 쓸 때는 마켓의 시장 반응을 좀 보고 판단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경환 장관이 뭐 했습니까? 다 풀었죠. 다 풀었는데 다 풀었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다 풀었는데 그게 먹히는 세제가 있고 안 먹히는 세제가 있었는데 제 연구에 의한 바로는 DTI랑 LTV는 시장 반응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나머지 거래세는 거의 취득세나 이런 거는 뭐 완화나 강화해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조세 정책을 필 때는 정부 정책에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재부랑 국토부랑 제가 같이 세종시 가서 몇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신기해하고 있어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하고 있고 지금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DTI LTV가 시장의 반응이 왕창 나왔다. 라는 메시지는 뭡니까? DTI LTV를 완화하라는 소리인가요?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외로. 자, 인간은 비합리적인 동물이에요? 합리적인 동물이에요? 잘못 들은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쌍욕을 먹어요. 정통 경제학자들한테. 왜 그러냐? 우리가 비합리적이면 개나 소나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박을 하다가 나 100만 원만 도박할래 하다가 100만 원 다 잃으면 호텔방에 올라가서 자야지 했는데 100만 원 잃었어요. 그 연애 아웃은 어디로 가요? 호텔방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세 글자인 데로 가죠? ATM길. ATM으로 가요. ATM 가면 뭐 합니까? 돈 더 빼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동물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이성적. 그러니까 인간은 행동경제학이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비합리적인 동물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인데 어느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비이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강간사건이나 뭐 살인사건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냥 휙 돌아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학문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정통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셔널러스라고 인간은 이성적인 투자자, 내셔널러스 인베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헤비어럴 파이낸스 전공학자는 뭐라 하냐 멋있는 말을 하죠. 바운드라는 게 뭐예요? 공 딱 튀기면 내려가면 튀겨 올라오죠. 내려갈 때까지는 이성적인데 그 다음부터 튀어 올 때는 비이성적이다. 바운드 내셔널러스. 그걸 바로 한국말로 멋있게 하려면 제한되는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어떤 학생들 내서들은 교수님이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세상은 비합리적이에요. 그럼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 세상은. 근데 그게 아니라 비해버럴 파이낸스는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제한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정통 경제학이나 부동산 경제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인간은 always, 언제나 합리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always냐? 한번 그거 고민을 해보세요. 얼마나 투기적이지 않고 우리가 투자적이냐? 비상적.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PF 사업. 부동산 PF 사업 하다가 송도시도. 예? 송도시도. 어떻게 했어요? 송도. 청라지구나 저기 송도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뭐 난리 났죠? 예? 분양가 덤핑하고 죽는다. 입주자들이 띠을 일고 분양가 내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있는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쪽에. 무슨 도시? 뭐 있는데. 저기 있잖아요.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뭐 어디 버스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분양가 그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성적으로 매매했습니까? 갑자기 허딩 비해보가 허딩 비해보가 뭐예요? 한국말로 허딩, 군집행동. 자, 군집행동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세렝게티 초원이 있죠. 거기 가면 물소 있죠. 물소들이 한 수만 마리가 떼지고 가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자기 스죠. 어디서 멈춰요? 강가 앞에서 멈춰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 4시간 동안 그렇게 뻗어보는 거예요. 4시간. 4시간의 근거는 뭐냐? 지켜본 결과. 그래서 갑자기 그 앞에 뛰죠. 대중 뛰니까 장관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무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뛰었니? 뭐라고 대답해요? 앞에가 뛰니까. 자, 이거랑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근데 뛰어들면 악어가 있잖아요. 너 악어가 죽어. 몰라 뛸래. 그러면서 너 뛰면 죽어. 이 허링 뒤에서. 인간이 나타나는 거. 자, 지하철이 와요. 술 취한 사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용기 내서 들어가면 나올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결사적으로 나가요. 지하철. 그렇죠? 왜? 저 사람이 뛰어들었어요. 또 하나는 둘이서 남자끼리 주먹다짐을 해요. 그러면 보고 지나가죠. 대부분이. 근데 한두 사람이 말리기 시작하면 다 달라붙죠. 그러니까 인간은 허딩 비해보가 있어요. 근데 이 허딩 비해보가 딱 부동산 시장에서 나와요. 아까 성도 청라도 분양가가 지금 거기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그거 왜 사냐고. 왜 사요? 줄이 길잖아. 청약받으려고 줄이 기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가치평가를. 정확히 금융학자한테 해서 저 한 평당 얼마 가치평 평가를 해서 절대 사면 안 되는데 왜 사? 줄이 기니까. 앞에서 사니까. 그래서 부동산 다 나가는 거. 분양가 지금 여기 쪽에 나간 거잖아요. 외곽지로.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군집행동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허딩비예보라는 거죠. 안 나와 뒤에 나와요. 심지어 요즘에는 허딩비예보가 상당히 많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내추럴 랜드텍 들어봤어요? 예? 뭐예요? 내추럴 랜드텍 이거 많이 봤죠? 뭐예요? 예? 뭐 만드는 거죠? 잊어봤다. 백수. 그 회사 주가가 몇천 원 하다가 1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회사 깡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8만 원에 사는 거야. 가치는 몇천 원인데. 왜 사? 모르니까. 사지 마. 너가 책임질 거야? 책 못 지죠. 왜냐면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쵸? 그럼 뭐예요? 꼭지에 걸린 사람이 박살 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허딩기예요. 앞에 사니까. 자, 거기서는 학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자, 백수 만드는 그 내추럴 랜드텍은 주식 가치는 15,000원인데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학자, 최고의 학자라고 쳐봐요. 최고의 학자가 절대로 하지 마. 5만 원에. 그러면 안 샀어요. 학자만 돼요. 근데 10만 원 갔어요. 그럼 그 학자는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100% 벌고 못 벌었다. 왜 그래요? 마켓이 효율적이지 않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게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강형효율적 시장은 완벽한 효율적 시장.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 거기 저평가됐어, 고평가됐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효용 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치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진실을 얘기하기가 100년이 걸린 거예요. 한 해만 최근에 인정입니다. 그래서 마켓은 결국에는 강형효율적 시장이 아니고 중강형이나 약형효율적 시장입니다. 약간만 맞는 중간 정도 맞는 효율적 시장에다가 플러스 비효율적 시장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만약에 효율적 시장이면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송도의 그 아파트가 한 평당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은 고정돼 있어 버려야 돼요. 들쑥날쑥하죠. 왜냐? 투자 심리에 따라서 왜곡이 돼버려요. 가격이. 왜냐? 인간의 투자 심리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제가 교수님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하게 된 이유도 여기 윤동훈 교수님도 계시고 김정일 교수님도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쪽으로 좀 한번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쪽으로 많이 종사를 해야 돼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을 안 가시는 분이 더 많겠죠.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거죠. 학문적인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그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행동경제하고 공부하고 주식 사면은 올라가면 절대로 안 팔아요. 그럼 제가 추천해드리면 막 전화가 지금 팔까 말까 막 진짜 난리가 나. 막 1,000원만 오르면 난리가 내비두통처럼. 좀 컨디션 있으라고 좀 느긋하게. 네? 이런 심리가 나오는 거죠, 인간에. 부동산으로 좀 오르면 난리가 나죠. 이거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상 아니야 말아야 되냐 말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진득하게 있어 보는 거예요. 진득하게. 제가 삼성전자에 옛날에 26,000원에 줬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3만 얼마에 팔았었거든요. 98년도에. 지금 얼마야? 150만 원, 110만 원. 신세계를 제가 9,800원에 샀는데 80만 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진득하게 10년만 있으면 벌 거를 계속 샀다 팔았다 막 지지고 먹고 부동산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 이 처분력 같은 이게 원수예요. 주식 사면 진득하게 있고 해외 한 3년 4년 갔다 오면 올라 있으니까. 물론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회사가. 네? 그래서 교수님 말대로 진득하게 했더니 이상하게 날라왔어요. 집에 뭐가 나왔어요? 파산 신청 보여가지고 정리면에 들어가니까 주식 할 건지 말 건지 안 하더라고요. 50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죠. 근데 50원이면 어떻게 등산 갈 때 겨울에 따뜻하게 태우면 되는 거죠. 바쁜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회사를 한 5년 다녔어요. 처음 대학 마치고 펀드 매니저를 외환들러를 이제 H그룹에서 회양돼서 한 2년 하다가 대신증권에서 97년도에 떼돈을 벌려고 내가 고1 때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고1 때 처음 산 주식이 한일은행이야, 한일은행. 그래서 동서증권 가가지고 저기 주식 주세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주식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서. 그러니까 저 고1인데 주식 주세요 그러니까 한일은행 사라 그러더라고요. 22,600원에. 80년대인데 그래서 딱 샀어요. 근데 그냥 그리고 한 10년 지났더니 뭐가 날라왔어요. 통지서가. 뭐 94년인가 95년인가 날라더니 정리매매 들어간다고요. 봤더니 100원, 200원 하더라고요. 이런 게 주식이구나 라고 느꼈죠. 그때부터 느끼고 나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주식에서 1억을 벌었다가 이제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그리고 공부했어요. 집 날리고 뭐 다 날려가지고 98년도에 날려서 이제 삼성증권 마지막 99년도에 벤처금리가 난리 났었잖아요. 99년도. 그때 완전 땡겼어요. 그때 한 3, 4억 땡겼어요. 주식으로 땡긴 게 아니라 월급으로. 그때 연봉이 막 3, 4억 됐었어요. 삼성증권에. 그때 주식장이 아시죠? 새로운기술에서 막 쫙쫙 올라갔댔어요. 말도 못하게. 100배씩 나고 그런 때였는데. 그때 한번 쫙 땡기고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딱 사실서 내니까 그 삼성증권 있는 상사가 미쳤냐? 너 2000년 되면 연봉이 2억 주는데 왜 나가느냐? 저 나가냐고 이제 지겨워요. 나 진짜 지겨워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어요. 박사까지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지금 지켜 왔는데 지금 돼서 그때 이제 증권하는 친구들 만나면은 전부 다 이제 퇴직 걱정하고 정성훈 교수가 설명했다. 역시 박수 치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명한 게 아니야. 나 월급 좀 구경한 적이 없어. 빚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하여간에 뭐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석사, 박사를 갈 의향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 심리 쪽으로 공부하게 되면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부동산 투자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저 혼자 뭐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정통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인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지행위적 오류가 발생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10번 했는데 10번 다 실수하면은 그건 뭐예요?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낼게요. 퀴즈를 한번 내서 여러분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인간인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자신하겠죠? 나는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이 많아요. 그래서
유산을 물려주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계산을 해야겠다 그랬어. 1억을 물려받을 확률이 80%. 1억을 물려받는 게 80%고 그 다음에 1억을 물려받을 확률이 30%. 30%고 3천만 원을 물려받을 확률이 80%다. 그럼 1억을 물려받을 확률이 30%를 A라고 하고 3천만 원을 물려받을 확률이 80%다. 라고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돈이 진짜 여기 쌓여있다. 3천만 원이 있고 1억이 쌓여있는데 이건 30%고 여기 80%야. 그럼 어떤 걸 선택합니까? 1억. 진짜 쌓여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제 1억이 크니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눈앞에 있다. 대부분이 3천만 원을 얘기를 하고 방금처럼 몇몇 분은 1억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1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율용의 그 재무학이나 경제에서 기대율용의 극대화예요. 그게 그렇게 합리적인 동물이에요. 그럼 1억을 얻을 확률이 30%면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인 게 기대율용의 극대화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 돈이죠. 근데 3천만 원을 80% 상환이 있어요. 2,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기대용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면 3천만 원을 선택해야지 2,400만 원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 실수했느냐? 또 한 번 느껴요. 또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제 로또 복권을 살려고 그래요. 로또 복권을 살려고. A라는 작품은 5천만 원에 당첨된 확률이 2%고 1억에 당첨된 확률이 1%예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합니까? 모두 다 1억에 1%죠. 왜 그래요? 어차피 이거 뭐 잃을 거면 1%나 2%나 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이거는 효용 가치는 어때요? 똑같아요. 2, 50 똑같아요.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99%는 1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한 40문항을 줘서 해답을 안 주고 설문지 돌리면 40문항은 거의 다 틀리는 사람이 50% 이상. 한 번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자체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왜냐? 아까 이 프로스펙 스터디처럼 이익에 대해서는 유산받는 거는 뭐예요? 확실하게 내가 땡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나 로또는 뭐예요?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패팅을 해요. 손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가 기대 효용의 극대화가 안 나오는 기대 효용 극대화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간은 여기서 나온 것은 그래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우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경제학에는 아니다. 오류는 없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고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언제나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제학에서도 수요 공급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죠? 수요 공급도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파 좌파가 있죠. 우파 좌파 보수 쪽에는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이제 진보 좌파인데 이 케인즈 학파나 보존 학파를 쭉 올라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파나 시장주의 경제 웬만하면 다 시장이 다 바뀌자. 정부가 간섭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 야당이 하는 거는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간의 합리적이라면 시장에 맡기는 게 맞고요. 인간이 합리적이 않다라면 규제가 들어가 줘야 돼요. 왜냐? 인간은 탐욕, 그리디가 끝까지 가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도에 뭐예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메릴 린치 증권 들어보셨죠? 메릴 린치 증권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뭐지? 뭐냐? 대공황. 미국 대공황 때도 안 망했던 그런 증권사가 2008년도에 망했어요. 모건 스탠리도 망하고. 그래서 어디가 망했습니까? 시티뱅크. 시티뱅크가 2008년도 망했잖아요. 문 닫았어요. 그래서 또 어디? 자동차 GM도 문 닫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990년대 미국의 시장주의 경제가 완화돼서 끝까지 간 거예요. 탐욕이. 그래서 그때 가지 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부실화된 담보대출 계속 해가지고 그거는 파생 상품화해서 계속 그거를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바로 다 망해서 쭉쭉 망해가.
그래서 시장주의 경제가 약간 틀렸어요. 평론적으로 이제 시장주의 경제가 계속 그 경제가 주류로 가다가 2008년도부터 이제 뭐 좌파에 나오는 어떤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대학교 때는 운동권에서 약간 그렇게 제 성균관대학교 나왔는데 거기서는 막 데모를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좌파였는데 좌파였다가 뭐 돈을 만지고 증권회사 가다가 좀 어깨가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우파 쪽으로 갔다가 요즘에는 다시 학회로 오다가 좌파 쪽으로 돌아갔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좌파이다 나이는 보수화 되는데 보수화 되다 보는데 문제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장주의 경제가 안 먹히 이게 좀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너무 이거 시장에다 맞고 양극화도 좀 심해지고 시장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이게 좀 너무 그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게 좀 너무 안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요즘에는 또 약간 자클릭 중도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아서 50몇 페이지인데 지금 3페이지 나갔는데 시간이 거의 다 나는데 이건 다 이제 학문적으로 다 돼 있는 그런 PPT 자료고 그래서 이 PPT를 뭐 필요하시면은 달라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강의자는 직원한테. 그래서 혹시 이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면은 쭉쭉 이걸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대학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행동경제학자의 그 학자들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가 이분이에요. 셰프링 교수. 이분이 왜 내가 존경하냐면 이 셰프링 교수라는 사람은 이제 학계에서 싸워요. 행동경제학과 정통경제 학자들끼리 막 치고받고 논쟁을 나기를 해요. 근데 행동경제학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 틀렸다고 비판은 되게 많이 했죠. 비판은 다 했고 제한된 합리적이라는 거는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해요. 정통경제학자들. 그러면 이게 모델 있어? 근데 모델 만들기가 어렵죠. 심리적인 거를 계량으로 풀어서 인간의 심리를 계량 비효율적인 거를 모델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쟁이나 부동산 경쟁의 모든 거는 가정이 어썸션에 들어가서 모델이 많은데 그 어썸션을 다 깬 상태에서 모델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통경제학들 얘기하는 게 야 그러면 투자 심리 니에 그래 잘났어. 그래 니도 잘났는데 그럼 대안이 되나?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셰프링 교수가 2008년도에 모형을 만들어버렸어요. 기존의 경제학적 모형을 다 심리학적으로 그런 개량화해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책을 좀 역전을 하자.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년 말에 출판이 돼요. 600페이지인데 읽을 수는 없어요. 왜냐? 너무 어려워서 다 미적분에 막 이래가지고 출판사가 누가 출판해 주겠습니까? 몇 권 팔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출판사에다가 500만 원을 주겠어요. 500만 원 줄 테니까 해달라. 그럼 제가 500만 원 어디 있어요? 빚쟁이인데. 어디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아시죠? 제가 감정평가법인 사회이사예요. 감정평가법인인데 그 대표가 그런 자기랑 공동 저자를 해서 자기가 돈 다 낼 테니까 이 책은 의미가 있으니까 안 팔려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 권 내자 그래서 칼라프까지 아주 잘 지금 내고 있죠.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 학자를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에서. 이분들이야 워낙 아까 카네만 트러스키가 이분가 말한 노벨 경제학상 탔던 분이 트러스키가 96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네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나서 그 상을 갖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트버스키한테 갔어요. 운동에서. 그래서 이 상은 당신에게 바칩니다라고 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카네만 제자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카네만 제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제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성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여자 교수님이 그럼 트버스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카네만이 가슴을 아파했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9시 반 정도까지 한 10분 남았으니까 뭐 얘기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학문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이 뭐 이런
사건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미국은 이 죽이는 게 많으니까 살인 사건이 많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전과 네가 살인다 11배가 많아요. 이게 갑자기 뚜렷이 왜 행동경쟁이 왜 나오느냐? 왜 나올 것 같아요? 저걸 바로 뭐라면 대표성 임의부여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TV상에서 살인사건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요. 그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파란불에 교통사고 난 사람을 봤다. 라면 누가 물어보면 파란불에 교통사고 많을 거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빨간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대표성, 어떤 대표성을 내 마음대로 이미 부여를 해버리고 편견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죠. 자, 부동산 시장은 내가 보면 정말 예뻐 보여. 이거는 뭐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도 추천만 7만 원, 집만, 그치? 그런 거 보이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가 행동 경제학이고요. 행동 경제학의 예고. 만약에 부동산을 예를 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이 진짜 예뻐 보여. 그게 또 가치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많죠. 동네가 집값이 더, 자기 사는 동네가 더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항상. 뭐 은행 직원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있고 은행 직원이 여성 운동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린다는 31세의 미혼이 국토가 많은 거침이 없다. 그녀는 철학을 전공하고 학생 시절에 평균과 자료와 같은 이슈들을 깊이 고민을 하였다.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쪽에 가능성이 높은가? 대부분이 2번이라고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질문에 의하면. 그런데 은행 직원이 더 폭발적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꼭 여성 운동에 적극적이라는 법이 있나요?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이라는 게 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1번이 더 포괄적이죠. 2번은 1번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큰 걸 못 보고 작은 걸로 해서 2번 정답. 그냥 여기서 여성 운동에 적극적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죠. 그냥 철학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유추해서 난 2번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거 오류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앵커링이라는 게 근거 찾기. 내 마음대로 근거를 찾아요. 부동산 예를 들까요? 근거 찾기. 자, 교수님이 이제 제가 예전에 과천에 아파트 살았어요. 과천에 예전에 90년도에 2천만 원, 3천만 원 했었어요. 주공 이사지가. 근데 지금 그게 8억까지 올랐어요. 2000 노무현 정부 때 지역비용 엄청나게 2천만 원이 8억 갔어요. 그런데 그게 5억으로 폭락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근거가 어디예요? 8억이에요. 자기 상금 2천만 원인데 불구하고 2천만 원에서 5억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10년이 흘러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하고 슬퍼해요. 할 때도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것처럼 매도를 해버려요. 제 얘기. 제가 그랬어요. 제가 2천만 원에 90년대에 대학 때 사가지고 8억에 못 팔았어요. 과천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4억 9천까지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따랐죠. 근데 사실 벌었잖아요. 근데 내 앵커링은 어디에? 8억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볼 때는 저기 부산에 사는 분들 저 사람 돈 많이 벌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도 당신 벌었잖아. 그건 제 3자고 본인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저는 강남으로 대출 받아서 그냥 사버린 집을 사버렸는데, 당연히 앵커링이라는 거죠. 이 앵커링 문제점들이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개인 투자자도 지나친 자신감이 있다. 남자나 여자보다 더 과잉을 생각한 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예를 보여주는 건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디서 받으셨나요? 제가 다 작성한 거죠. 아니, 우리가 받으셨냐? 아, 이거요? 이거 저기 조교가 갖고 있어요. 아까 들어온 조교 있죠? 그 조교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이 강의를 누가 했냐면 세계적인 그 템플턴 투신운동에서 진짜 기라성 같은 분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요즘에 그 사람들도 기간 투자가 중에 최고의 템플턴이거든요. 주식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또 편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간 투자가 자체가.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합리적인 주주니까 강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평균 한 200만 원씩 받더라고요. 시간당. 나는 쫄아가지고 얼마 받고 싶냐고 얘기해서 100만 원 얘기했거든요. 나도 알겠습니다. 와 땡잡았다. 한 시간이면은 쉬는 시간 10분 되면 한 45만 원에 100만 원에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200씩 받는데 그래요. 그만 앵커링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앵커링이 200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다 이제 뭐 심리 계산, 아까 실적 계산 이거 하는 거죠. 자, 이게 프로스펙스에 아까 그림 그렸던 게 나오죠. 토지 공전에서 뭐 효용항식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뭐 잠깐 보여줬는데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거였냐면요. 자, 우리나라에서 거래됐던 모든 주식 거래 데이터 중에서 10,000명을 무지하게 추출했어요. 10년치. 모든 거래 정보를 다 빼왔어요. 10,000명 거래. 증권회사에 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죠. 내가 거래한 걸 누가 뺏어갔다. 불법이죠. 어떻게 뺐을까요? 저거를 뺐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자유시간. 근데 어떻게 뺐냐면 앞에 주민번호가 주소랑 이거 다 삭제하고 그냥 코드 넘버랑 거래한 금액만 달라. 그러면 내가 누가 못한 거야. 다 빼니까 금감원에서 이거는 학술적인 용도만 사용한다. 각서 쓰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이제 1년 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막 고생을 해서 거래를 해서 매일매일 그 한 사람이 거래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아까 말한 처분 효과처럼 빨리 팔고 손을 오래 들고 있는 계속 하나씩 10,000명 거를 10년 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면 그 미친 거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렸죠 데이터를. 과연 카네만 스퍼스가 얘기하는 정마비론처럼 이익 난 건 빨리 팔고 손실 오래 들고 있냐. 네, 그거를 연구했던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모형들이 있어요. 가사들 모형에서 이런 수치화가 나와서 PGR이라는 게 PR보다 높아버리면 이건 이익 나서 빨리 파는 거예요. 수치가 높죠? PG, PR보다. 그래서 이익 나면 빨리 팔았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익 나는 게 빨리 팔아서 이익을 보면은 그거 좋은 거잖아요. 편의가 있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이익 난 거 빨리 팔고 손실한 거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이익이 났다라면 전체적으로 토탈로 그러면 그거는 편견이 있더라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여기 나온 것처럼 실현 손실이 훨씬 더 비교됐죠. 1.8세라는 거는 손실이 83%가 더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런 패턴은 좋은 투자 패턴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을 한 거죠.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나는 거를 손절해하고 이익 나는 거는 오랫동안 들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2만 원을 땄으면은 지금 아까 150만 원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내가 한인은행 갖다 부동산 투자를 빨리 손절했으면은 손실을 줄일 수 있었겠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송도에 지금 들어간 사람은 자포자기 신용이죠?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과천에 그런 걸 똑같아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은 아까 4억 5천에 매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8억에 거의 단토막에서 때렸잖아요. 근데 잘한 거예요. 왜냐? 강남에 집을 샀더니 대신 강남이 더 빨리 올라가요. 2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2억 벌면은 7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과천에 그냥 있었다는 거. 그럼 7억이 안 됐거든. 아, 당연히 투자천이 있어요. 주식도 투자 종목이 있는 것처럼 투자도 당연히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오버 컨피던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확신을 많이 주거든요. 저 집도 매력이네? 갈아타야지. 저거도 있네? 그건 되게 안 좋아요. 잦은 매매는 손실에 직반이다. 그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매, 교수님 말대로 손절매를 잘했더니 돈이 없어졌어요. 계속 10%씩 보면 어떻게 돼요? 10번은 제로가 되죠? 교수님 말대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진
잦은 매매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손절매 하고 나서는 신중히 골라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거만 선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잦은 매매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매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타기 연구도 했었어요. 네, 물타기 주식이 재밌었던 건 뭐냐면 자, 8,000원에서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에 물타기를 했어요. 더 빠지네. 지하 1층으로 갔다 지하 2층으로 가네. 5,000원에 갔더니 더 빠지네. 4,000원에. 그걸 견뎌 못 견뎌. 못 견뎌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올라가네. 이제 갑자기 올라가네. 반대로 이제 이익 난 거는 어떻게 했어요? 이익 나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올라요, 내려요? 오른 경우가 많아요, 내려가기만 해요? 오른 경우가 더 많죠. 내려온 건 있지만. 물타기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 나는 건 빨리 파는 거고, 오래 손실 나는 거는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은 아예 들고 있던지, 또 1년 기다리다가 팔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내가 봐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향후 계획을 이제 얘기하면은 뭐 이런 현재 우리나라 학계가 이제 심리적인 운영, 투자적인 체계적인 연구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적인 확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한 인간 심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펀드가 있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연구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심리적 의사결정 오류를 극복해서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하나 제가 옛날에 샀던 종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이 종목이 대상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상이라는 거 안 들어봤어요? 성경어 그렇죠? 이정재랑 그가 대상 그게 없네. 제가 이게 월간 그래프인데 뭐 부동산 이런 시장이 있겠죠. 제가 대상을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언제부터였냐면 2005년부터 관심 있게 봤어요. 2005년 때의 주가가 5, 6천 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료는 좀 과도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요. 일반적으로 퍼가 이제 높다라고 얘기하는 전문용어로 퍼가 높은데, 이거를 대상이 유일하게 나를 재벌로 만들 수 있는 길이 기회다. 왜냐면 내가 삼성전자나 주옥 같은 종목들은 100배짜리를 많이 놓쳤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근데 이제 대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하고 인생을 쭉 내자. 그래서 이때 이제 2005년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오르더라고요. 이때 팔면은 처분효과. 안 되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야. 이제 팔걸. 아쉽죠. 그런데 이걸 아쉬워하면은 패턴이 꼬여버려요. 이걸 참아야 돼. 국내로 참아야 돼. 참자. 1년만 기다리자. 그래서 2005년에서 2006년, 7년까지 기다렸는데 지루하게 가더라고요. 2년간 후행을 한 거죠. 근데 저도 대단한 게 2년만 더 참자. 더 참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죠. 2만원까지, 2만원이죠. 전고점을 뚫었죠. 3만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나도 이제는 팔아야겠더라고요. 삼성전자가 28,000원에 샀는데 150만원이니까 28,000원에서 10만원 가서 사실 팔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3만원 가니까 제가 이 투자 심리학을 강의하면서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팔아버렸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6만원까지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6개월 안에 바로. 단지 6개월. 5, 6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을 못 기다리겠다. 어려운 거죠, 주식시장은. 그래도 5,000원에 사서 2만원, 2, 3만원에 팔았으니까 이거는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여기서 올랐다고 내려간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을 기다려서 400%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2005년에 사서 2015년까지만 들고 있으면 주식을 10년 동안 정확히 1000%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주식을 잘 고르면.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데 손실을 보는 이유가 왜냐? 투자 심리를 극복 못해서. 예. 없어졌네. 그래서 샀다 그냥 팔아버리니까. 예. 샀다 팔아버리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하나 주식을 고른 게 있는데 그거는 1,000원짜리 2만 주식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재무장적 우량해서 그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집 주택담보로 해서 한 4원 빚으로 받는. 네? 아,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면 전화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술 마시면서 우스갯소리 냈는데 그 다음에 나 마트 샀어 이러는 거야. 몇 억 샀어. 이게 왜 샀어?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때문에 그 주식이 한 200만 원 샀더라고요. 다 합치니까 동호회를.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좀 주식을 한 사람이면은 고수면은 얘기했는데 하수들은 좀만 떨어지면 전화가 와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요즘은 팔으라고 해요. 시끄러우니까 팔아. 귀찮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치챘죠. 그러니까 좀 극복을 하고 심리를 극복하고 하락하더라도 냄비 근성처럼 조급하지 말고 이제 왜 내려? 근데 뭐라고 했대요? 많이 파니까. 왜 올라? 많이 사니까. 그만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단타로 버는 사람 있죠? 대박 이런 사람 초단타로. 그런 사람 0.01%. 그런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교훈은 대상의 교훈을 잘 열심히 돈을 많이 버시고 그렇게 하시다. 여기 바탕화면에 깔려 있으니까 이 바탕화면은 내가 지워야 될 게 컴퓨터가 무슨 사람이 바탕화면이잖아요. 이거 누가 가져가시고 최종적으로 이 바탕화면에 있는 걸 삭제를 해주세요. 네?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가거든요. 휴지통을 한 번 더 삭제를 해줘서 이 바탕화면에 있는 걸 삭제를 하고 가져갔으면 가져가시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질문 있으세요? 제 연락처가 궁금하죠? 연락처를 하나 주세요. 이게 안 나오니까 010에 7277에 1413 정성훈입니다. 정성훈이고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사업은 빅데이터 사업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하죠? 어떤 집을 보려면 시골에까지 궁금하고 밸류에이션이 모르죠. 그 집값이. 나온 사이트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요즘에 그걸 구축하고 있어요. 그게 한 구축 비용이 한 몇십억 되는데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펀딩 받아서 감정평가법인들이랑 같이 평가자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멋있는 GRS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로봇 산업을 앞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봇 산업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너무 앞서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많은데 전기차가 석유가 그렇게 쉽게 보관이 안 돼요. 석유가 쉽게 보관이 안 돼서 주식을 하면 너무 먼 미래를 사는 거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봇가 나오려면 우리 자손들이 이제 그때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로봇하고는 한 10년, 20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주식들이 지금 이렇게 오르긴 올랐지 많이 안 오르는 이유가 전기차가 상용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기차 말고 바로 지금 뭘로 가더라고요. 수소차인가? 수소차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가 주포가 될지, 주포라는 걸 뭐가 대장이 될지 몰라요. 어떤 그 차종이 수소차가 미래의 차인지 전기차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로봇 산업은 저는 별로. 우리나라는 역시 딴따라주가 최고죠. 먹는 거, 식품용,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주식이랑 식음료 주식들은 많이 올라가죠.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아모레퍼스키. 근데 내가 뭐 증권사 영업직원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마시고. 질문. 교수님
지금 행동 제목에서 얘기하는 그 시장의 대표적인 오류들, 그러니까 뭐 손실 회피나 예. 뭐 앵커링 효과나 뭐 비현실적 낙관주의나 자기 과신 편향이라든가 이러한 그 심리적 오류가 그 어디서부터 발생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양복 입은 원시인에서 얘기하는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인류가 원시 시대를 50억 역사 중에서 49억을 원시인으로 살다가 예. 근래 들어서 그 금융산업에서의 그런 시장 오류가 거기서 비롯된 건지, 그러니까 원신이 서바이벌 하기 위한 심리 상태가 이런 그 행동 제목에서 대표적인 오류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성경책인데 성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오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아담과 이브로 완전한 인간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도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수의 딜레마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서로 다 죽는 거 결국에는 윈님이 안 가고. 본능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나 다 전쟁을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던 인간이 됐으니까 본능적으로는 있었는데 현대화되면서 더 이성적인 게 커졌어요. 그 증명한 사람을 제가 하나 낼게요. 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양. 네, 양. 흰색이죠. 자, 양의 그 파란색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 그럼 양 색깔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100마리 중에 하나 파란색이고 99마리는 흰색이에요. 뭐라고 해요? 흰색이 되죠. 자, 근데 100마리가 있어요. 45마리가 파란색이고 55마리가 흰말이에요. 양 색깔은 뭐죠? 아니 45마리가 파란색이고 55마리가 흰색이에요. 양 색깔은 뭐예요? 다죠. 그거가 정답이죠. 무슨 말이냐면 70년대 금융시장은 흰색이었어요. 파란색이 뭐냐? 오류, 바이아스. 근데 21세기 지금은 45%가 바이아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 70년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살 수도 없어요. 주식 개방한 게 98년부터고 글로벌 세계화가 90년대부터 이루어졌죠. 이게 복잡하게 된 게 90년대 이후부터 21세기 점점 복잡해요. 산업화된 시절부터 계속해서 복잡화됐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게 되면서 변수들이 오류 변수들이 계속 차곡차곡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정통 경제학이 먹혔어요. 행동 경제학이란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주식시장도 버블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대공황 때는 대공황 때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버블이 아니에요. 대공황을 했기 때문에 폭락을 한 거니까 함정인 가격으로 간 거예요. 근데 폭락이라는 건 대공황인데 주가가 뛸 경우에 그게 바로 바이아스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시장이 양 색깔이 파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다. 그만큼 오류가 증가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저분이 대답하는 건 뭐냐면, 저분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시대가 변화되면서 오류가 점점 증가되고 있으니까 학문도 10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야 돼요. 주류가. 그래서 21세기는 행동 경제학의 주류가 돼요. 지금 경제학 행동의 아웃사이드 한 챕터에 보입니다. 한양대학에서 행동 경제학, 행동 재무학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2004년도에 행동 재무학이라는 과목이 2014년에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다 껄껄 웃었어요. 그런 과목이 어딨어? 행동 재무. 많아요. 현실이 됐어요. 10년 지나면 행동 재무 학과가 생길 거다. 라고 하면 웃을 수도 있겠죠. 2024년에 가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이게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뭐 투자 심리학과 이렇게 생기겠죠. 결국에는 아담과 이브 때부터는 변수가 별로 없었는데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오류가 점점 증가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더 증가되고 학문 체계가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추천해줄 책이 있다면 제가 책에 썼는데 이게 제가 이제 썼는데 재밌죠? 투자자가 주의해 생각하기 편견 행동대로 나가는. 이건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한 서평을
상식인 줄 알고 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재밌어요. 행동경쟁이 역사부터 나오거든요. 중세시대부터 쫙 나오니까 그래서 재밌어요. 다음 저는 조지호 교수라고요. 조지호. 조양호 동태하랑 외증이 동생. 조지호 교수님 저 친해요. 조지호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인데 같이 2007년도 제가 교수 되기 전에 LH으로 다녔는데 2007년도 제가 행동제휴학 책을 7권 썼어요. 그때 2004년부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 한양대 출판인데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증권사에 필독 도서 지금 그래서 이걸 하나 사서 보시면 얼마 안 합니다. 15,000원. 역주하고 버전. 미국에서 잘 팔리는 책이 역주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차근차근 공부가 됩니다. 질문 행동 제과학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행동 제과학이 행동이라는 그 심리학의 행동주의 그쪽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비헤비어럴 파이낸스를 여러 사람이 달리 번역을 해요. 저는 맨 처음에 인지행위적 재물론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사람은 행동금융론, 행동재물론, 인지행위적 투자론 뭐 이렇게 번역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됐는데 행태론 그래서 행태재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뭐 행동재물론이 정확히 잘 맞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행동재물론이 투자심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고 하겠습니다. 예. 네, 뭐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를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후속편으로 또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책좀 보려고 읽었어요. 무슨 중요한지 행동주의 경제학이나 대내 이런 거 읽었어요. 그거 보면 진짜 나오는 학력은 배제시킨다. 그러니까 탐욕도 있고 대의명분이라고 이게 행동주의 자체가 있잖아요. 학습에 의해서 내가 물어봤는 게 심리학에서 행동주의라는 거는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분이 말하는 건 인지주의 같은 거. 아리엔티는 원성이냐 아니면 교육이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비논리적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 와서 고객님 저거 하나 대학원으로 하나 메일로 하나 주시면 예약은 준비. 아니 들었던 걸로 예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서 아 물 주고 가야 힘들어. 너무 많잖아요. 저 조그만 물로 먹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먹어요. 다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다 드신 거예요? 다 드셨어요? 제가 어제 그때 너무 아팠어요. 이게 제일 먹어야 요즘에 일 많고 애들 방학이라서 막 체력이 잘려가지고 그리고 실려가지고 있어요. 새벽에 너무 40도가 넘어갔어요. 이게. 진짜? 어제 그래도 하루 한 7시간 입원했다가 퇴원했거든요. 어제 제끼고 오늘 처음 이제 이틀 만에 출근을 했는데 이게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이거 밖에 나가십시오. 나가서 이거 마치셨네. 이거 마치시고. 끝났다고 해요. 먼저 싸우고. 의자 넣어주세요.